안녕하세요. 오늘 사물 SCIM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플렉스 CISO 박관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물이라는 어덴티케이션의 신개념, 그리고 또 SCIM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혹은 조직이 원활하게 어덴티케이션 자동화를 하고 또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또 딥프로비저닝을 하는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사물과 SCIM에 대한 소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의 1, 2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실제 시연을 통해서 사물과 SCIM이 연동되는 부분까지 오피스 365, AWS 연동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데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환경은 사실상 전통적인 환경의 IT 구성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성과 연못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이 우리 IT 자산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예전에는 관리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코로나 보이시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재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존의 환경과는 좀 다르게,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재택으로 집에서 업무를 할 때는 그럼 과연 동일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적절한 자산에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은 업체들이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즐겁게 재택근무를 하는 모습이죠. 다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엄청나게 많은 SaaS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IaaS 클라우드 시스템들이 다 연동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스템들은 저희가 실제로 플렉스라는 업체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슬랙이라는 협업 툴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도 GitHub을 이용해서 개발, 형상 관리 등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마존, 너무 잘 아시는 시스템이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제는 온프라미스 환경과 SaaS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테크 업체들은 더 많은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될까 할 때 나온 개념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SSO와 사물과 SCIM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입니다. 클라우드에 이제 인증 내용들이 다들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유저가 어떤 위치에서 혹은 이 유저가 맞는지,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실제로 이 유저가 사용할 때 적절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지,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을 조합을 해서 이 폴리시가 맞게끔 위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이 산재해에 있는 여러 인증, 그 다음에 권한 한 곳에 모아주고 적절한 수준으로 액세스 컨트롤을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해주고, 또 인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주고, 또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면요. 제로 트러스트에서 3가지 항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keep in mind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특성상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말기 혹은 노트북이 이제 정말 트러스티드 된 단말기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MDM 혹은 그 인증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인증받은 제품인지 혹은 인증받은 프로덕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했을 때 적절한 권한을 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단계별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로 트러스트 매추리티 커브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기업에서 성숙된 제로 트러스트를 운영하고 있나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에, 온프렘 환경에 AD가 구축되어 있고, 외부에 있는 SaaS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싱글 사인온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싱글 사인온은 하나의 어덴티케이션을 통합을 해서 모든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추후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20개가 있다, 30개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패스워드들이 이제 산재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여기서부터 이제 싱글 사인온 개념이 생기고,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보안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는 스테이지 2, 이제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어떤 그룹이 있다던가 이 그룹에 대해서는 팩터를 더 추가해서 인증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위치에서 접근했을 때는 그 위치에는 좀 더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또 팩터를 아예 있던지 없던지 차단을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인데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스테이지 2 컨텍스추얼 액세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을 이제 위험이라는 수치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을 하여 회사 내부에 있는 정책들과 싱크를 맞추고 좀 더 PDCA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계속 지속적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할 때 이러한 모델들은 다양한 기관과 업체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실제 흐르는 트래픽입니다. 카스비라는 그 솔루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앞서 봤었던 액세스 컨트롤 위주의 혹은 어덴티케이션 위주의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각각의 그 SaaS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솔루션에 대한 보호는 받게 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모든 트래픽들은 현재 암호화되어서 HTTPS 혹은 SSL 형태의 통신 구간 암호화가 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떠한 데이터가 SaaS 솔루션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온프람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스펙션 할 수 있는 SSL 인스펙션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한 곳의 트래픽들을 하나의 내부 안에 있는 트래픽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했었지만, 이제 외부에서 우리 유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API에 대한 것,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 포워드 프록시를 통해서 프록시를 통해서 감출 건 감추고 또 인스펙션 할 거, 실제로 그 암호화된 트래픽에 어떤 컨텐츠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지, 뭐 개인정보가 있는지, 혹은 우리 회사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주요 데이터들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것들이 꼭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IAM과 Identity Access Management, Authentication, 그리고 Authorization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IAM을 봤을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들 클럽 많이 다니시겠죠? 네, 저는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클럽을 갈 때 처음에 이렇게 문지기가 가드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 이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어덴티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층, 2층, 3층, 4층마다 다양한 형태의 클럽의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는 1층, 어떤 이는 1, 2층, 어떤 이는 1, 2, 3, 4층 전체를 다 액세스 할 수 있다, 없다. 요 이제 권한이죠. 이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오토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면 또 어덴티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 어덴티케이션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구글링을 하시면서 개발을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좀 간단하게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만약에 제가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학생은 되고 학생은 안 되고 회사원은 됩니다. 여기는 지금 회사원을 위한 세미나예요 했을 때 제가 그냥 단순히 명함을 보여주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회사를 다니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네임과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워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이메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가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흔히 예전에 은행에 갔을 때 박한수님 맞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어떠한 지금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맞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흔히 요즘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모바일 폰에 설치를, 특히 은행 앱 같은 걸 설치를 할 텐데 사전에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본인 확인이라는 걸 하죠. 본인 확인 기간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확인 기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작업이 있고 나면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레지스터,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로 치게 되면 이제 베리피케이션 이후에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절차를,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이트에 왔을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덴티케이션입니다. 내가 재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맞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집에,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도 되는 것까지가 바로 어덴티케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자주 봤었던 AWS의 IAM입니다. 보실 때마다 헷갈리실 거예요. 폴리시도 수백 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 폴리시에 또 묶음인 롤도 있고, 또 유저도 있고, 관리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배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오른쪽 편에 AWS에 보면 이제 어카운트가 있어요. 방금 어덴티케이션까지, 그러니까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된 상태라고 보면 이제 이 클라우드 AWS IaaS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접속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덴티케이션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어덴티케이션을 하게 되면 일단 AWS 환경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바로 오토라이제이션입니다. 역시 AWS는 이제 코드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리소스를 어떠한 액션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칸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이 전체 AWS의 개념이라고, IAM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기반으로 이제 기억을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AWS 방금 보셨던 것을 리마인드를 한번 딱 해볼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identities, 요거 바로 authentication입니다. 들어올 수 있다, AWS에, 그리고 permission, 오른쪽에 어떤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SSO, 쌈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박관순이 지금
AWS 중앙에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제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쓸 건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할게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이제 AWS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조직은 SSO를 이용하고 있고 사물로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AWS에는 저의 인증 정보가 없습니다. 예, 즉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인증 정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패스워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패스워드가 AWS에 저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통합 관리되고 있는 IDP의 한 일종인 옥타. 오늘 옥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원로그인 등 다양한 MS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됩니다. 다만 가장 많이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 시습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AWS 접속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연결되어 있는 AWS가 두 번째로 옥타한테 물어봐요. 박한순이 이거 지금 접속해도 되는 사람 맞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이제 3번과 4번이 같이 소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하고 인증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인증 정보는 AWS와 옥타에서 미리 정한 다양한 인증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OTP도 해야 되고 패스워드 리스트 방식의 모바일 링크도 보내야 되고 혹은 패스워드도 또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인 저한테 다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6번으로 내려와서 제가 그 해당 조건에 맞는 인증을 옥타에게 7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옥타가 그걸 받아서 박관수는 이게 충분히 들어와서 AWS를 써도 되는 사람이 맞아요 하고 8번에서 AWS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9번을 통해서 드디어 박한순이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바로 오늘 공부할 사물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AWS를 먼저 접속을 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먼저 먼저 시작한 사물이라고 하고요. 추후에 배우실 거는 이제 옥타를 통해서 먼저 포탈에 접속한 후에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로직이 조금 더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인증에 대한 어댑티브 인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증이라고 하면 패스워드 혹은 OTP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네트워크에서 접속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시간에서 접속했을 때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이 플랫폼이 이거는 분명히 위험이라고 판단되는데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인증 팩터를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옥타나 다양한 시스템들에서도 지금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보면 Behavior Detection이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도시 혹은 어떤 나라 사실상 저희 그 플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해외 지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해외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멤버가 아니라면 혹은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멤버가 아니라면 굳이 해외에서 접근하는 것을 열어줄 필요가 없겠죠. 가장 쉽게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P 대역, 오피스 IP 대역에서 접속할 때는 좀 더 사용성이 편리하게끔 팩터를 줄여주고 패스워드 리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혹은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생체 인증, 즉 맥북이나 혹은 헬로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헬로같이 지문 인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패스워드 없이 그런 팩터들만으로도 충분히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산에서 로그인을 했다가 2분 후에 서울에서 로그인 시도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PI가 하든지 혹은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분명히 판단되는 어떤 악의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스크를 정하고 팩터도 정하고 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덴티케이션은 뭐냐? 누가 들어올 수 있냐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오토라이제이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AWS에서의 어떤 권한과 마찬가지로 오토라이제이션은 권한이고 퍼미션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상세하게 풀면 어덴티케이션이 who라고 했을 때 오토라이제이션은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설명드릴 게 바로 싱글 사인온을 한 장의 슬라이드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미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싱글 사인온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의 사인온으로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싱글 사인온 시스템이 해킹이 된다거나 혹은 폴트가 난다거나 장애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나머지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SSOE 초기에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싸우는 혹은 컨플릭이 나는 충돌나는 사항들이 사실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앱이 뭐 3개, 4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50개, 60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싱글 사인온이나 혹은 OTP를 사용하지 않으신데 패스워드를 지금 기억하면서 쓰고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시나요? 3개 이상이 되시기 어려울 거예요. 돌려막기 형식으로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원패스라든지 패스워드를 또 저장하는 솔루션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프로그래미틱하지 않게끔 관리하고 있는 패스워드는 아주 큰 위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시성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하다 보면 자산 조사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1년간 쓰지 않은 시스템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요. 이 자산이 누구가 오너인지 혹은 관리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무수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인증을 관리할 수 있을까? 예,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통합 관리를 통해서 가장 견고한 보안을 SSO 시스템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각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내용의 개념이 바로 SSO for Authentic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사실 지금 크게 이제 사물 2.0, OAuth 2, OpenID Connect 등 이제 3가지 주요 대표적인 것들을 좀 업계에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스탠다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될 거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약 20년 됐어요. 그래서 사물 2.0은 엔터프라이즈 전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보안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XML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물 어서션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 같은 경우는 전부 XML 형태를 띠고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2번째 강의 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Auth2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구글과 트위터에서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SSO의 개념보다는 어덴티케이션의 개념보다는 오토라이제이션 개념으로 JWT,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이슨 웹 토큰 형태의 한 줄의 그 토큰을 통해서 권한까지 주는 형태예요. 실제로는 이제 오토라이제이션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같이 성장하면서 SSO의 어떤 느낌까지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커버리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정통적인 SSO 방식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OpenID Connect는 그 이후에 이제 얼마 개발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OAuth2와 사물 2.0의 장점을 좀 모아서 지금 제이슨 형태의 JWT 토큰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다양한 앱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사물 2.0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추후에는 OpenID Connect가 더 많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물과 오픈아이디 커넥트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지만 오늘 실습을 할 것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WS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웹 서비스 페더레이션이고 대표적으로 오피스 365, 즉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마지막 그 데모에는 이제 해당 오피스 365와 연동을 옥타랑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특징은 뭐냐면 오피스 365 WS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사물은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떠한 인증 정보를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가지지 않아요. 하지만 WS 페더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집니다. 그리고 서로 싱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또 이제 오피스 365의 확장성이 너무 좋은 거는 또 다이렉트로 애저, MS 애저랑도 연동이 되어서 MS 애저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 SCIM을 통해서 아이디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옥타라는 아이디 프로바이더와 연동을 해서 WS 페더레이션을 오피스 365랑 맺었다라고 하면 오피스 365가 또 자동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또 그 애저에 계정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SWA가 있는데요. SWA 같은 경우는 사실상 SSO의 가장 낮은 수준의 연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IDP가 비밀번호와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장하고 있다가 요청이 오면 리퀘스트가 오면 던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직접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고 할게요. 구글의 SWA로 이제 제가 연동을 했을 때는 IDP인 옥타를 통해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지만 구글에 직접 제가 로그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IDP 쪽에서 통합 관리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앱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포털에서 로그인을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나 혹은 조직들이 SWA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추후 사물 형태의 SSO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SSO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계정을 연동을 해서 SCIM을 한번 구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정을 IDP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계정이 생성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SCI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